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세대교체를, 이에 맞선 중진 후보들은 통합과 격려를 내세웠습니다. 어젯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외국인 2천여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지자체들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방역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재련소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아침 경찰에 소환돼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난 뒤에 소환입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법무부 차관의 자격 논란으로 번져왔습니다. 경찰이 이 차관을 봐주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신뢰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현재 몇 시간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용구 차관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이곳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 A씨가 112에 신고한 지 6개월 만에 첫 경찰 소환 조사입니다. 당시에는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지난 주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출석 일주일 만에 사의를 밝혔고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경찰에서 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네, 이 차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즉 특가법 위반 혐의고요. 둘째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사건, 즉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셋째는 경찰 수사를 무마하도록 누군가에게 요구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둘째와 셋째 혐의인데요. 경찰은 이 차관이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A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가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이 차관의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까지 여야의 기류를 종합해 볼 때 내일도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까지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정한 청와대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기류의 변화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그대로 갈 것이라며 임명 수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없다며 야당의 청문회 재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인사청문 시한인 26일을 넘긴 만큼
야당의 재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민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정관 예우,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등 사실 국민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33번째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태세라며 인사청문회 폐지 국가로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당원상 대선 후보 경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에선 주자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동화 속에서나 나올 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당내 주자들의 견제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안심소득을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적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의 문제점은 가성비가 낮고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아보고 효능을 느끼면 증세에 동의해 줄 거라는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사가 제시한 연 50만 원 기본소득의 경우 연 26조 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월 4만 원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재원 방안이 없다면 허구라고 꼬집었고 이광재 의원 역시 쌀독을 누가 채울 것이냐며 재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권 주자들의 잇단 기본소득 비판에 이 지사는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구상을 지적하며 우회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재원 대책에 대한 제시도 없이 연 17조 원이나 들여 시민 500만 명을 골라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 시장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1정책으로 도입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네, 요즘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36살의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준석이란 개인이 당 대표가 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후보와 중진 후보들 간 대결 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의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는 첫 합동연설에서 안정적인 당 운영에 방점을 뒀습니다. 누군가의 권력에 기대어 받는 비례대표보다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득표율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권 공격을 받아칠 해법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1억 5천만 원인 후원금 한도도 사흘 만에 모두 채웠는데 소액 후원금이 다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선 나경원 후보는 20살 기초의원과 30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청년 한 명씩 꼭 공천되도록 하는 청년 할당제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가 원외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을 강조했고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4선의 홍문표, 5선의 조경태 후보도 경륜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4차례 합동연설회를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오늘 20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만 주말인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539만 명을 넘었는데 백신 도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당초 약속했던 양의 2배 정도인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의 신청을 받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실무 협의를 통해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공여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55만 명분보다 한 2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정부는 6월 초 군용기를 통해 백신을 미국에서 공수해와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들 대상자는 370만 명에 달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선착순 예약을 하면 맞게 됩니다. 얀센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66% 예방 효과가 나타났으며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 혈전증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어 30세 이상만 맞을 수 있습니다. 카투사 등 한국인도 이미 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된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또 내일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모더나 백신 27,500명분은 30세 미만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인도와 영국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어젯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외국인 2천여 명이 모여 술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연휴를 맞은 주한미군으로 파악됐는데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일부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방역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나로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함께 모여 노래도 부르고 해수욕장에서 금지된 폭죽 소리도 들립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경찰 추산 외국인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은 주한미군이 대다수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2차 접종을 다 맞은 거예요.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가 갈 때는 잠깐 착용을 하는데도 저희가 살을 찌면 또 걷는.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물놀이를 즐깁니다. 마스크가 불편할 법도 한데 좀처럼 벗지 않습니다. 어젯밤 부산의 모습과는 확연히 비교됩니다. 요즘은 이게 생활에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합니다. 또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도 7월 초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파라솔 설치와 튜브 대여 등을 제한하고 야간 개장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300m 구간만 오픈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많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입장객 전원에게 발열 시 색깔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사망한 대학생 A씨의 친구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전화기에서 실종 당시의 상황과 사망 관련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숨진 대학생 A씨의 친구 B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3시 반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 다시 잠들었다가 A씨의 휴대전화만 들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에 A씨의 실종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한 달 가까이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 친구 B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오늘 낮 11시 29분 한강공원 반포 안내센터에 신고했고 서초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접수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휴대전화는 파손된 흔적 없이 전원만 꺼진 상태였고 충전에 전원을 켜보니 B씨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을 불러 발견 시점과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A씨 사망 전후 정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기획부동산 조직, 속칭 떴다방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쓸모없는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서 서민들을 울렸는데요. 한 조직원의 집을 덮쳤더니 금괴를 포함해서 30억 원이 든 돈가방이 나왔습니다. 안웅영 기자입니다.
방바닥에 1kg짜리 금괴 18개와 5만 원권 현금 뭉치, 달러화로 가득합니다.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7일 재판에 넘긴 기업형 기획부동산 조직원 A씨 집에서 찾아낸 돈으로 무려 3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이 적발해낸 이 기업형 기획부동산 조직은 전국 10여 곳에 지사까지 두고 개발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 임야를 싼 값에 사들여 4-5배 비싼 가격에 되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게 개발된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사지 그냥 있겠어요. 이곳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거래된 시흥시 대하동 땅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공동 소유자는 576명이고 등본 분량도 120쪽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0,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임야를 쪼개 팔아 1,3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기획부동산 총괄대표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가로챈 64살 장애인단체 지회장 C씨 등 브로커 2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2달간 수사 끝에 부동산 투기 사범 17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 환수 작업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모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대폭 오릅니다.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매도 대신 증여가 늘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세금을 많이 내느니 증여로 돌아선 겁니다. 여당은 또 재산세 감면은 결정했지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놓고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모레부터 시행합니다. 2년 이내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가 60에서 70% 부과되고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최대 75% 내야 합니다. 시장에 매물 같은 게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매물 잠금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더 불안해질 양상이 크고 실제로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도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재산세 일부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만 매기는 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 제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떤 그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으로 다음 달까지 당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조정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정부 여당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4년 전에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권장했었죠. 어떻게든 부동산 매매를 끌어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매물은 내놓지 않고 늘어나는 세액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세입자들만 피해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대사업자 폐지 후폭풍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임대 수익을 투명화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최대 8년 동안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각종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는 돌연 이 혜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 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신규 등록은 아예 금지했고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새 혜택은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만큼은 인정했죠. 그런데 이번엔 당정이 아예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마땅히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 정책이었습니다. 온갖 대책에도 매물이 나오지 않자 극약 처방을 내놓은 셈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반발합니다. 본인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본인들의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정부가 헛다리를 짚은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주택 대다수가 시장에서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이나 빌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팔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으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은 전셋값이 100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을 폐지하면 이제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만 갈 곳을 잃고 전세 난민이 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가파른 고갯길이 많아 주말이면 이를 즐기려는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즐기는 걸 넘어 시속 120km로 달리는 등 일부는 폭주 운전을 해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내달립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지난 2일 56번 국도 춘천 느라지에서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한 그 커브길인데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를 내달리며 해마다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홍천에서도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오토바이 5대가 시속 140km로 달리다 붙잡혔습니다. 주말이면 강원도의 산간 도로 곳곳에 오토바이가 몰려듭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리를 짓기도 하며 아찔한 질주를 즐깁니다. 마을 주민과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위험한 거야. 굉음이죠, 굉음. 왕왕 대고 다니는 건데 그거조차도 위협감이 느껴지고. 신호 위반이 거의 100% 정도가 다 신호 위반 때문에 다 사고 유발이 좀 많이 돼가지고 좀 그런 문제점들이 좀. 강원도의 산골도로가 오토바이 난폭 운전으로 주말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제련소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고 또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소방화학구조대가 사고 현장을 살핍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울산 고려하여 논산제련소에서 30대와 40대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있는 상태였어요. 현장에서도 계속 심리전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숨진 직원들은 금속물질 잔여물을 저장하는 컨테이너를 청소하다 유독가스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려하여는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 아연과 납, 구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황산이 유출돼 2명이 숨졌습니다. 정규직 정직원이래요. 그걸 해야죠. 아직 수사 중이라서. 어제 오전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도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항해 중이던 한 여객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객 대부분은 불길에 피해 바다로 뛰어내려 구조됐지만 아직 한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멈춰선 여객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탑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고무보트를 붙잡은 채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전 7시쯤 인도네시아 군도를 운항하던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배는 어린이 35명 등 270여 명을 태우고 동부 트르나테 섬에서 출발해 사나나 섬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헬기와 현지 어선 등을 동원해 구조 작전을 벌였고 Jumlah POB saat ini tim SAR gabungan masih mendata di Desa Waisun dan Sanana untuk proses evakuasi. 현재까지 274명이 구조돼 인근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수색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생존자들 증언을 토대로 불에 탄 여객선을 항구로 옮겨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0가구 중 3가구가 나홀로족이었습니다. 또 20대의 절반 넘게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데 동의한다고 해 앞으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정부의 지원 정책에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휴일이면 끼니를 해결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해먹는 일은 거의 없고요. 밖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든지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전국 마녀 가구를 조사한 결과 약 30%가 나홀로 가구였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50대 이상이 1인 가구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유로는 학업과 취업, 사별 등의 순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 절반 정도는 한 달 소득이 200만 원대 이하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은 낮았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주거비와 식비였고 혼자 살며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등이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20대의 55%가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해 앞으로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첫 기후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서울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상 행사엔 기대를 모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불참했고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선 실질적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 리포트 보시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이어 두 번째인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환경다저회의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68명이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방미 기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하며 존 케리 기후특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문제로 존 케리 특사가 참석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 세계 최다국인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개도국의 고충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The concerns and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deserve closer attention and support to them in technology, finance and capacity building should be scaled up. 행사장인 서울 동대문 플라자 주변엔 환경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말뿐인 기후위기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날인 내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 간 토론을 마친 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송영길 분명한 메시지 준비하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주민 기자가 출근해서 전화기를 들고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첫 소식을 단독 내용으로 전해드리게 됐어요. 네. 무슨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주죠. 다음 달 2일이면 송 대표가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됩니다. 네. 예, 그날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송 대표가 최근 모처에서 이 외부 전문가와 측근 등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최근 책 출간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 조언을 들은 송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국 사태와 관련해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조언이 나왔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정면 돌파해야 한다. 또 이 예.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송 대표도 고민이 클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라고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예. 말을 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면서 이 옹호를 했었죠. 예. 반면 송 대표가 듣고 있는 청년 민심은 전혀 다릅니다.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자녀분들을 통해서 2030 민심을 들으시던데요.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풀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내분 안보적인 사태, 어떻게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가장 아픈 점을 지적해 뒀습니다. 무엇을 당신이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서 기자, 송 대표 얘기도 들어보니까 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송 대표가 스스로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외부 전문가 모임에서 송 대표는 이 조국 사태뿐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이 문자 폭탄과 조리돌림 문제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기자간담회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수위로 또 어떻게 담길지가 관심입니다. 예, 이 송 대표가 당초 기대와 달리 뚜렷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번 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송영길 분명한 메시지 준비하라의 느낌표는 조국의 시간보단 국민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조국의 시간이란 책으로 엮었다라고 밝혔는데 네. 공당이라면 조국의 시간보다는 그 시간 동안 국민이 겪었을 고통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바람이 불어온 여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어제 뉴스야 시간에도 주제로 저희들이 잡아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서 기자,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이 청와대 오찬 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거기 진짜 이준석이 되냐라고 거듭 물었다고 하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큰 관심사가 이준석의 당선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관심사다. 네.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짐작은 갑니다만 민주당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최근 민주당의 의뢰로 실시한 이 심층 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미지는 독단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40, 50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50대 후반에서 70대 꼰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당대표 중에 한 명으로 30대 후보가 거론되는 이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엔 결선에 진출한 원내대표와 당대표 후보가 모두 운동권 86세대였습니다. 네. 되게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왠지 좀 생기발랄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속도 좀 썰린 측면도 있죠.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국민의힘이 언제 저렇게 정말 발목 상대해줬을까? 네, 이 낙곰수 출신인 김용민 씨는 낡은 시대에 적응된 정치인을 누르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의 성과, 그래 노무현의 현상마저 읽힌다라고 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예. 이 송영길 대표와 마주 앉아 있는 장면만으로도 이 정책이나 리더십과는 무관하게 꼰대 정당 대 이 젊은 정당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가뜩이나 2030 표심 이탈을 걱정하는 여권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서 기자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고 송영길 대표하고 마주 앉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한번 어떻게 될지 두고 보죠. 예. 두 번째 질문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바람이 불어온 여의 느낌표는 이준석 아닌 이준석 현상을 보라로 하겠습니다.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응원한다라고 말은 해도 결국에는 청년목 몇 자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혜를 베풀어 주는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재보궐선거에서 이 효능감을 맛본 2030 세대의 분노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아닌 이준석 현상, 바로 그 자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언제 맑았냐는 듯 서쪽에서부터 비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경기와 충청 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10에서 50mm 정도 예상되고요. 그중 서해안 쪽으로는 최고 80mm까지 오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더해지면서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22도 등으로 중부 지역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초여름 수준으로 더울 텐데요. 광주가 29도, 대구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비 소식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분간 날씨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이 국회의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뀐 것이 맞습니까? 법정에서 불린 피고인의 직업이었습니다. 헌정 최초의 일에 스스로도 부끄럽긴 했던 모양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입니다. 청문회장에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질의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서 말씀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인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수사 대상에 놓인 검찰총장 후보자. 이런 어색한 상황이 불편한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